한 사람의 생애에서 아이로 불리며 아이로 살아가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시기 동안 한 인간의 가장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곤 합니다.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경험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좌절을 배웁니다. 그 경계 지점에서 당신의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조금은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 네, 들어왔습니다. 큐. 에이, 너 오늘 왜 그래? 아니 아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화나게. 왜 화나게 하는데? 우리 반 반장 걔만 이뻐한다니까. 걔는 그냥 하는 일이 떠드는 애들 이름이나 적고 아 맞다 청소도 안 시켜. 그러면 자, 이때 당신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아이가 화가 난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보일 반응은 평소에 당신이 아이에게 보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네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럼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떠드는 애들 이름이나 적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한다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날 당신이 보인 태도가 아이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 200개의 시계와 200권의 수첩이 준비됐습니다. (200명의) 아이에게 그 시계와 수첩을 배포했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시계는 특수하게 제작된 시계로 하루에 모두 6번 울립니다. 아이들은 시계가 울릴 때마다 수첩을 펼쳐 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이 재밌달지 심심하달지 하는 느낌이나 기분을 체크합니다. 수업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죠. 이것은 경험 표지법이라 불리는 조사 방법으로 이걸 통해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이 측정됩니다. 동시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제 아이들의 특정한 성격 요소 하나를 뽑아낼 겁니다.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of success in life. 도대체 그 요소가 뭐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
200명 대상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아이는 126명.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건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요소. 바로 자존중감, 즉 자존감 지수였습니다. Self-esteem is basically a collection of our beliefs about ourselves. And the two main concepts that deal with that are self-worthiness. I am a valuable person who is valuable for receiving love, for receiving other people's care. The other part is competence. I am a capable and able person who is able to do the tasks that are in front of me. That would be defined as self-esteem. 126명 중에서 가장 자존감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낮은 아이 6명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자존감이 부리는 마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신체상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전적으로 아이가 결정합니다. 종이의 크기도 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 큰 종이를, 어떤 아이는 작은 종이를 고르는군요. 무엇으로 그릴지 그 또한 아이가 결정합니다. 색연필이나 파스텔, 볼펜, 연필 등이 준비됐고 아이들은 자신을 그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신체 외모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어떤 크기의 종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기로 자신이 묘사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하게 또는 아주 흐리게 힘없이 그려졌는지, 다양한 색이 사용됐는지, 운동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인상,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관찰 포인트입니다. 일단 종이의 크기부터 다 다릅니다. 자신을 크게 그린 아이와 작게 그린 아이, 힘을 주어 그린 아이와 부드럽게 그린 아이, 다양한 색을 쓴 아이와 담백하게 그린 아이. 그런가 하면 움직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 이미지는 그 신체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아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신체 만족도가 높은 아이, 신체 만족도가 낮은 아이의 그림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나뉜 그림을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 2명을 뺀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자존감과 신체상이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높았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신체 만족도도 낮았습니다. 아이들의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종 크기의 상자에 잡지를 오려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상자는 안과 밖이 있지요. 우선 밖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안쪽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묘사하게 했습니다.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와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의 차이가 컸을 때에는 어떤 자기가 작아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존감은 낮다고 보여져요. 일단 아이들이 선택한 상자의 크기부터 다 다릅니다. 안팎을 꼼꼼하게 채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다양한 색을 선택한 아이와 단순하게 처리한 아이도 있습니다. 현실을 묘사한 아이도 있고 비현실의 꿈을 담은 아이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중에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 6명과 낮은 아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아상에서도 차이를 보일까요? 일단 자아상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자 4명을 뺀 나머지가 일치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아상도 높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아상 역시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자아상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마임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고 있군요. 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엄마가 어디를 나갔다가 오셨는데 자,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공감 능력, 즉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남의 생각을 잘 읽어내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는 저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또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를 더욱 잘 읽어내겠죠. 그렇다면 그 공감 능력도 혹 자존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아이들이 만일에 처음부터 너무 난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이게 어려움이 많아, 나는 정말 너무 나는 미움을 받고 크고 있어, 많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미처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을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왜곡되죠. 그거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저 아이와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게임은 재밌고 신나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치중하는군요. 애가 숙제만 안 하고 게임부터 하니까 좀 화가 나서. 숙제를 시키려는 엄마의 마음까지는 읽지 못하고 있죠?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직 깊은 수준의 공감까지는 어려워 보이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뺏어가면은 막 짜증나니까요. 막 더 막 울고 싶고 그러고. 아이의 감정을 한결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게임만 하고. 엄마의 감정과 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군요. 이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전문가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분석하게 됩니다. 드디어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자 이번에도 단 2명을 뺀 나머지가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남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높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공감 능력도 함께 낮았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의 자존감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감이 자아상이나 공감 능력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실험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리더십입니다. 과연 리더십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까요? 함께하게 될 활동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텐트를 함께 완성해 볼 거예요. 친구들과 상의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섞어 3개 조로 나눈 뒤 텐트를 세워보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의사소통 능력, 적극성, 갈등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보기 위한 거죠. 남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건 집단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주고 존중해주면서 그걸 잘 조합해내서 결국에는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이거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 잘 끌어가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이다. 역시 주도적인 아이가 먼저 눈에 띕니다. 됐어, 야, 너가 꽂아, 너가. 물론 주도적이라고 다 리더십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이거 빼야 된다니까, 잠시. 맞아. 자칫 남을 다그치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노니까 그렇지. 소극적인 팀원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길어. 아니야,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이건 내가 막을게. 어딘가 다르죠? 일단 이 아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좀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팀은 아예 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팀도 있고 마무리를 지어가는 팀도 있습니다. 이 팀에 좋은 리더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최종적으로 리더십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자 놀랍게도 100% 일치합니다. 리더십이 좋은 아이들은 모두 자존감이 높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리더십 또한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과제를 주었습니다. 2인 1조로 물 나르기 게임.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70%. 저는 이기고 싶어요. 50%? 질 것 같아요. 60%? 자신의 성공을 믿는 아이와 질 것 같다며 겁을 내는 아이. 이런 자세는 이후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길 것 같다고 한 아이는 모두 이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존감과 비교하자 단 2명을 뺀 나머지가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존감이 그 아이의 다른 성격 분야에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경험 표지법 실험에 참가했던 12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Career, friendships, even mayb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ll of those things a person with high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자존감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존감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오는 시기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던 엄마와의 이별. 이후 아이의 자존감은 수많은 도전 속에 놓입니다.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규칙을 익혀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며 가족 밖의 친구도 사귀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은 한마디로 자존감의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외부 자극을 이겨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아이의 자존감이 결정합니다. 도대체 자존감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유아들의 자존감을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맞추게 될 퍼즐에는 짝이 맞지 않는 조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첫 아이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나이만 돼도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 퍼즐을 본 아이는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른이 한다 해도 이건 이미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짝을 넣어놨으니까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해하다 곧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10분이 지난 후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지윤아, 미안. 선생님이 잘못된 조각을 줬어. 이 조각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 이제야 해결이 됩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6개의 표정을 주고 과제를 마친 지금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3명은 기분 좋은 표정을, 3명은 좋지 않은 표정을 골랐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게 들어갈 때가 이번에는 없네. 엄마와 함께 맞춰보게 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엄마의 태도 차이가 혹 좀 전에 자존감 차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퍼즐을 맞추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려 애를 씁니다. 반대로 이 엄마는 아이가 끝까지 해보도록 기다려주고 있군요. 이 엄마 역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두 엄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로 조금 전 웃는 표정을 골랐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자존감이 일치했던 겁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12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관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떠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한다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아이의 부모들의 자존감 지수를 체크해봤습니다. 성인의 자존감 지수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분이 많이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늘 항상 함께 놀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좀 무뚝뚝하시면서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결과 가지고는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됐던 겁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됐고 그건 다시 그 자녀에게로 연결됐습니다. 갓 태어난 상태의 자존감은 완벽하게 차 있거나 완벽하게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단히 가변적인 상태라는 거지요. 자존감은 성장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가에 따라 점차로 형성돼 갑니다. So when the child looks on the parent and looks at the way the parent deals with them, for example, if a mother is coming towards a child and she's always smiling and her affection shows in her face, then soon that child is going to see her as a mirror reflection of himself or herself. So they learn to define who they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This is how self-esteem begins. Secure attachment has a lot to do with self-esteem. 그러나 언제나 사랑 가득한 얼굴로만 대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지요. 생후 1년이 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닥치는 대로 열어보고 만져보고
헤쳐보려 합니다. 고장내놓고 부숴놓고 흩뜨려놓고 그게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때 부모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hat parents don't inflate the ego by just boosting self-esteem and saying things and complimenting children when it's really not based in truth. For example, you don't want to take a child who's playing baseball and clearly maybe it's not one of his talent areas to play baseball, and you don't want to inflate his ego by maybe saying, "Wow, you're the best baseball player I've ever seen." 그러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뭘까요? 다시 12명의 아이들로 돌아가 봅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드디어 자존감이 가장 낮게 나온 아이 소연이를 공개합니다. 소연이의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다른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소연이의 자존감이 낮은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심리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연이의 내면을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달라고 그랬을 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자신감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친구를 그리워하는데 아직은 지금 친구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이 많이 억압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 소연이는요, 그냥 아기 때부터 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보채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타고난 기질도 소연이의 자존감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기질 자체가 소극적인 것이죠. 친한 애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지 쉽게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변화를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기질이 그렇다 해도 혹 부모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야, 그쪽으로 방하면 좀 이상하잖아. 확실을 해야지. 저쪽으로 방하면 네 방 꿈이 될까?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평소 소연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약간의 비난도 들어가고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앉아봐. 엄마의 유년기 경험은 그대로 소연이에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머리를 빗겨줄 정도로 소연이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가뜩이나 소극적인 기질을 타고난 아이를 더 소극적으로 만든 거지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요, 많이 밖에 나가자 그러는데요. 친구들이 버스 타고 좀 어디 가자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주니까. 혼자서 거기까지를 못 보내요. 불안해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영유아기를 거치며 자존감은 상당히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형성된 자존감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좀 방향을 바꿔 이번에는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초중고 아이들의 평균 자존감을 비교해 봤습니다. 집단 비교를 하자 중학생들의 자존감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중학교까지 올라가도 고등학교 때 내려갔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과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는 중학교 때 이미 대학에 대한 압력, 공부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그게 변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건 타인과의 비교잖아요.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보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존감이 시기마다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단 샘플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자존감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이미 영유아기 때 상당 부분 고착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변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우선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늘리라는 게 첫 번째 과제. 소연이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 할 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때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러나 엄마의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마네요. 엄마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소연이만의 장점을 적어주라는 것. 소극적인 기질의 아이에게는 애초부터 가장 필요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연이에게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과연 소연이의 자존감은 변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사이 소연이와 달리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3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죠. 세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래 나가서 바깥에 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허락해주는 전략이었군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뒤는 봐준다 그랬어요. 무언가를 하다 틀려도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른인 제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싶은 제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채비만 가지고 쓰니까 부모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너가 할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니까 틀에 박힌 것보다 너희들 머리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세 아이 교육법에서 드러난 가장 큰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핵심은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완성지을 때 느끼는 성공의 경험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스로가 주도하는 그런 과제를
성취해서 느끼는 만족감과 희열을 그 아이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파민은 꽤나 신기한 물질이어서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고 그때 다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서 반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자기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성공 경험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개월 후 소연이를 만났을 때 소연이는 한눈에 봐도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밖에 나와 노는 시간이 많았고 신체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초의 의미에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준비 상태를 우리 몸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이죠.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 기간은 4개월. 기질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로서는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 후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사소한 성공 경험이 쌓여가면서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자존감에도 적용되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게 했습니다. 전의 그림에 비해서 일단 상의 크기가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표정이 아주 대조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 어깨의 어떤 선이라든가 어깨가 딱 몸에 붙어있는 운동성에서는 여전히 떨어지고 눈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 그 단순할 것 같은 요소 하나가 한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명령자였던 거죠. 지금 당신의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명령자가 살고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 특별한 경우였어요. 왜 하나를 잘하면 하나는 못하는가?